거기가 이제 구례나 곡성은 남원하고 되게 가까워요. 춘천 같은 경우에도 그 서울 춘천 고속도로 생기고 나서 오히려 일단 지방 소멸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지방이 없어진다는 뜻이지요. 없어지면 한꺼번에 쑥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 그 쭉 인구가 감소해서 결국은 소멸하는 데까지 일정한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방이 소멸이 되면 어느 지역이 없어졌다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 지역과 연계된 산업 인프라들도 다 훼손될 거고요. 경제 구조도 문제가 될 거고 국가의 생존력 자체가 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방이 소멸하면 사람은 없어지지만 기존에 사람이 살 때 있었던 인프라들은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관리하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을 때 관리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소멸하면 결국은 수도권에 집중될, 사람이 많은 사는 곳에 집중될 재원이 소멸된 지방의 관리를 위해서 상당 부분 또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결국 가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에 지방소멸에 대한 여러 가지 위기감들이 있고 지방소멸 지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위기감들은 다들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는다고 내놓는데 아무 대책이 좀 먹히지 않고 계속 지방소멸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몇 가지 좀 이렇게 통계들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의 20대 인구 이탈 속도가 지난 10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답니다. 전남의 경우 2011년도에 8만 명이 빠져나갔는데 2021년에는 16만 명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GDP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 이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11년도에 49%였다가 2020년에는 52.7%라고 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적 기반이 없어지니까 결국 지역은 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남의 경우만 좀 보더라도 2022년 기준 행안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22개 지자체 중에 무려 16군데가 지방소멸 위험지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구례나 곡성도 대표적인 소멸 위험지역이어서 굉장히 위기감이 크고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지방소멸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하는 점들을 국민들이 인식하는 게 지방소멸을 막는 출발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수도권이 전체 면적의 11.8% 정도인데 인구는 이미 50%를 넘었고, 그리고 인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의원 숫자도 이제 수도권 숫자가 지방 숫자보다 많아집니다.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에 뭔가 SOC를 건설하거나 하는 문제들이 다 지역의 민원인 문제일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지방의 인구를 계속 흡수해 들어가는 그런 또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지방소멸이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제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고 공론화 과정들이 좀 적었다 하는 좀 반성들도 있습니다.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일자리 문제하고 균형발전 문제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니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들이 지방에 많이 좀 분산돼야 할 거예요. 이거 분산되는 건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의식적으로 좀 배치를 하고 이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지고 또 그 모여지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일자리들이 생겨나는 이러한 선순환들을 빨리 좀 가져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국가의 균형발전도 그런 측면에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방분권 이야기하지만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게 주로 재정분권을 이야기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직접 걷게 해달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 지방분권이 되면 서울은 훨씬 많은 세금을 걷고 전남이나 강원, 경북은 훨씬 적은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생적으로 생존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지방분권을 강조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국토의 균형 발전을 강조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고요. 근데 이러한 그 국가적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행태들은 굉장히 좀 걱정들이 많아요.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라고 국정과제로 세워는 놨습니다만 실제 정책들은 반대로 가고 있다거나 지역의 사람들이 더 살 수 없는 정책들을 계속 펼쳐낸다거나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 기조도 많이 좀 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출생의 원인이 뭐냐는 그건 모르죠. 지금까지 저출생 예산으로 뭐 수백 개를 썼다고 하는데 계속 인구는 줄고 학교 출산율은 0.78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원인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당에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소득 분위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10단계로 나눠서 최저소득층이 1분위, 최고소득층이 10분위 이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이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눠서 남성과 여성 각각 결혼율을 조사를 해봤어요. 혼인율. 그랬더니 1분위 가장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23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결혼을 못 해요. 돈이 없으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10분위는 83%, 84% 정도가 결혼을 합니다. 일단 결혼한 사람들은 애를 그래도 좀 낳아요. 혼인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 혼인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건데, 혼인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는 뭐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몇 가지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주택 문제, 양육 문제, 사교육비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가장 집중적으로 모순들이 나타난 건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에서 대부분 인구가 집중되고, 이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과정에서 이 삶의 그 질 자체가 정말 정글에서의 삶처럼 척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히 애를 낳을 생각들을 못 낳는 거죠. 서울의 학교 출산율이 0.5대예요. 지방 중소도시, 제 지역구인 광양이나 순천이나 여수나 이런 데 가면 그래도 학교 출산율이 1.1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중소도시가 어느 정도 일자리가 있고 사람들이 좀 살만하면 거기에서는 어쨌든 애를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수도권이 가장 그러니까 저출생 문제의 그 원상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안 중에 하나로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도 저출생 대책의 중요한 한 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촌 지역들은 아주 심각하죠. 폐교도 물론 늘어나고 있고, 이 저출생의 그 된소리를 가장 많이 받는 데가 당연히 농촌입니다. 농촌 대부분 지역들이 가면 초고령층들만 살고 계시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기사 중에 되게 정말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전라남도 고흥군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꼽히는 데 중에 하나예요. 어느 동네인데요. 마을 이름을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마을 경모동에 가면요. 그 경모동에 나이가 제일 어리셔서 뭐 다른 분도 물 떠다 드리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조금 이렇게 허드렛 일도 좀 하시는 가장 젊으신 분이 88세랍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젊은 층들은 다 수도권으로 떠나고 연세 드신 분들만 사니, 뭐 이건 당연히 농사도 제대로 지을 방법들이 없고요. 학교는 다 폐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야 되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려면 어떤 형태로든 일자리들이 마련이 돼야 할 겁니다.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어야 하고요.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흐름들을 빨리 바꿔내는 것가 첫 번째였고, 그 흐름을 바꿔내는 것과 동시에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이런 그 일자리들을 좀 창출해내는 것들이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서로 협업을 해서요, MOU를 체결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농산촌 유학 프로그램이에요. 서울이 이제 그때 코로나 때였는데, 코로나로 과밀학급들이 많다 보니까 반수 뛰어서 수업을 받게 하고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는 전부 다 전수 등교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수도권에 있는 일부 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도 시골에 가서 보내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 농산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왔었고, 그게 굉장히 효과도 좋았고요. 6개월 단위로 왔었는데 그걸 연장하겠다는 아이들도 되게 많았어요.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는데, 문제는 이제 올해 지금 작년 지방선거 이후 그 예산을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싹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아직도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앞으로 이 사업들이 계속될지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도 사실 농촌의 학교들을 좀 유지하고 지키는 데 의미 있는 사업들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방대학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려운가? 첫째는 지방대학의 여건들이 굉장히 나쁘죠. 그래서 연구 성과들이 낮아요. 또 하나 지방대학을 나오면 취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지방대학을 못 가고 어쨌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고 하고 지방의 대학에 다니면서도 반수를 해서 이 학교를 서울로 옮기는 이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신입생 충원율에 있어서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나쁘지 않은데 재학생 충원율, 그러니까 뽑아놓은 아이들이 계속 학교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수치가 굉장히 좀 낮습니다. 이렇게 지방대학이 전혀 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다 수도권 대학을 찾아서 서울로, 인서울로 찾아오고, 기업은 기업들대로 지방에 있는 지방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업도 또 서울로 옮겨오는 이러한 악순환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에 좀 더 많은 교육 여건들이 가능하도록, 좀 더 좋은 교육 여건을 형성하도록 좀 해줘야 될 텐데요. 이제 학생 1인당 대학의 전월 구입비 뭐 이런 걸 좀 봤어요. 그러니까 연구 성과가 나려면 학교에서 어쨌든 좋은 저널들도 좀 봐주고 이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지방대학들의 재정 상황들이 나쁘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호남과 충청 같은 경우는 서울대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저널 구입비가. 지방대학 교수가 원하는 자료를 하나 찾기 위해서 서울대 교수인 친구한테 부탁을 했다는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도 많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도 지방대학 나온 사람들을 잘 찾아 쓰려고를 안 하는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대학을 올 때까지만 해도 사실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요, 그러니까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경북대, 제주대 이런 데들은 서울에 있는 웬만한 사립대학들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래서 취업도 잘 되고 하니까 지방대학들도 많이 좀 다녔고, 그러면 지방대학이 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지방대학에 인재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업들이 지방대학 주변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생태계가 깨져버린 건데요. 우선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면 지방 거점 국립대학부터라도 교육비를 훨씬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가는 교수들이요, 거기서 계속 근무하겠다고 생각하고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를 갔다가 여기를 징검다리 삼아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옮겨오기 위한 징검다리로 삼는 경우들이 많아요. 수도권의 대학들이 급여도 더 많이 주고 훨씬 많은 더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더 좋은 교수들을 뽑아서 이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고 이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게 하고, 그 교수들 때문에 또 더 좋은 아이들이 오게 되고, 이런 대학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 때문에 또 기업들이 지방으로 흩어지고 이런 선순환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풀어나가야 할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우 국정가조로 지방화 시대 이런 것을 내걸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모든 정책들은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집중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인력 양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이 수도권 TO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면 수도권의 대학은 앞으로 첨단학과 학생들이 훨씬 더 몰리게 되고 지방대학은 더 죽어날 겁니다. 이런 현상. 또 소위 글로컬 대학이라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지방대학이라는 의미로 글로컬 대학을 지정을 해서 하겠다고 얼마 전에 이제 예비 발표를 했고 곧 또 본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1년에 200억씩 5년간 1000억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학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서로 하겠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완전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학교 간에 정말로 자존심을 건 싸움처럼 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주호 장관은 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려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들이 도립이나 시립으로 전환해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에 대한 운영 권한,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이 대학을 운영을 해서 인재들을 양성하고 뽑아내고 할 역량이 되느냐 하면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에다가 대학을 떠넘기면 결국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정책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우려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방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정부는 그러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거여서 결국 지방의 대학들이 살아야 그 대학의 인재들을 보고 온 기업들이 몰리게 되고 기업들이 몰려와야 좋은 일자들이 생겨서 젊은 아이들이 글로 다시 가게 되는 이러한 구도가 될 텐데요. 이러한 총체적인 그림 하에서 지금 지방대학 정책들을 좀 봐야 돼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뭔가 많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광역시도 중에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데가 전라남도예요.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이 없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문제가 돼서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 이러한 의료 인력 양성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지요. 첫째,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늘리겠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지역 의사로 하겠다. 수도권에는 집중되는 의료 서비스 너무 큰 문제다. 지방의 공공의료도 강화하고 지방의 필수 의료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정책 기조를 가지고요. 그와 동시에 공공의대를 만들겠다. 세 번째,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을 만들겠다. 이 세 가지 정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대생들이 불법적인 진료 거부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정부가 약간 양보를 해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이걸 문제를 좀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의정협의 자체가 좀 중단돼 있었다가 최근에 의정협의가 다시 이제 복원이 돼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나 모두 의료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여전히 의사협회는 좀 완강한 편입니다. 최근에 마지못해 이제 의사 인력을 늘리는 데에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공공의대를 포함한 의대 신설을 통한 의대 정원은 반대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들의 숫자를 좀 더 얹어주는 방식이 될 텐데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의과대학이 너무 많고요. 또 울산대 같은 경우는 지방의과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련을 다 서울로 와서 해요. 그러니까 지방대의 의과대학을 둔 이유는 그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건데, 근데 그 반대로 운영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의과대학 정원을 좀 늘리는 방식으로 의사 정원을 늘리는 이것만 가지고는 그 의료의 질을 더 확산하고 더 좋게 하는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특히 전남의 경우 이제 인구가 180만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의과대학이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아프면 서울로 어디로 막 광주로 이게 떠나가는 이런 형국입니다. 전남의 의과대학도 빨리 만들어져야 할 텐데 지금 의협이 저렇게 단호하게 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들을 표명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희도 좀 난감하긴 하고요. 그러나 당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만큼 필요한 정책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라남도하고 같이 더 협력해서 더 좀 세게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가 걸린다고 쳐봐요. 제가 사는 지역이 이제 광양인데, 광양시 어디에서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119를 타고 순천에 있는 어느 병원, 종합병원에 가요. 거기서 진단을 받고 간단한 처치를 하고 나서 다시 앰뷸런스를 타고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병원까지 갑니다. 그렇게 되면 빨라야 2시간이에요. 골든타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런 의료 환경에 놓여 있고요. 그 시민 1인당 의사 숫자도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특히 의료사각지대인 지방의 의료 서비스를 더 확대하려면 지역의사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사를 더 늘려야 한다.
그리고 의과대학이 없는 곳에는 의과대학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그 의과학 분야에 대한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별도의 또 시스템들이 마련이 돼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의 의료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공감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번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